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과 유연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약간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고 살아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쫓다 보면은 늘 실수를 하고 함정에 빠지고 후회를 하고 이러지요. 이제 오늘은 이런 우리가 각자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만큼 불완전하면은 상대방의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될 텐데 실제는 그 반대더라고요. 자기가 불완전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굉장히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까탈을 부려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모순이고 비극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만큼 상대의 어떤 허점이나 이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발 좀 너그러워지는 이 연습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상대를 못마땅해 하거나 견뎌주지를 못하면은 사실은 가장 괴로운 게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속상했을 때 이 뭐랄까 썽깔이 있는 사람네들은 속상함을 다른 사람에게 폭발을 시키지요. 폭발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상대에게 전가를 시키거나 상대에게 표대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쥐어뜯는 형태로 이 불편함을 펼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외모가 왜 이 모양이냐, 또는 자기는 왜 좋은 학교를 못 나왔느냐, 또 자기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등등으로 자기를 그냥 편안하게 두지를 못하고 계속 쥐어뜯으니까 이게 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자기의 어떤 결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기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 또 이제 두 번째는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나이가 적건 많건 부모 탓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리다면은 아직 부모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지지 이런 걸 이제 필요로 하니까 어린 나이에서는 이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다소 허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즉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부모를 탓할 시기는 이미 지났거든요. 부모가 설사 좀 잘못을 했더라도 이제 그거 갖고 막 도끼 눈을 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죽을 애를 먹은 분들이 사실은 부모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방치해서 두고 원망을 사는 부모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대체로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로서 애쓴 게 많은데 그런 부모에 대해서 아주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 나이가 몇 살이든가 지금 현재 자기는 그 정도 나이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부모도 젊었을 시절에 뭘 모르고 뭔가 잘못을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미숙했듯이 부모도 그 시점에서는 좀 미숙했나 보다 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 너그러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너그러울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배우자예요. 이제 이 배우자는 늘 이제 함께 성장한 이후부터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인데 배우자가 완벽할 리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수준대로 만나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눈이 밝은 배우자가 시원찮은 나에게 흡족할 리 없고 또 거꾸로 내가 눈이 밝다라면은 부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배우자가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죽어라 하고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자를 그렇게 이게 견디지 못할 때에는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그리고 또 한 번 선택했는데 어쩌겠어 하고 이거를 조금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젊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중년이 돼서도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을 때까지 노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평온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충돌을 일으켰을 때는 갈등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칫 대물림이 되어요. 즉, 이 엄마 아빠가 불화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살았던 자녀들은 정서가 안정되기 어렵거든요. 이제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면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치우쳐요. 정서가 결핍됐던 사람은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만 하면 그쪽으로 푹 빠지고 또 부모님 사이에서 이게 지지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자녀가 부작용을 보여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히 너그러워야 될 대상이 자기, 부모, 배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이나 동료, 이제 다 비슷비슷한 사람네들끼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마치 자기만 정당하고 자기만 옳은 양, 도덕적인 양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이 지구촌을 자기가 전세 낸 양 그렇게 나대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여겨질 정도로 타인의 어떤 부족한 점, 또 타인의 어떤 결점을 그거를 못 봐줘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존재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줘야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까탈을 부리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찡찡거리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상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그릇, 즉 자기 소화력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상대방이 조금 좀 별로여도 내가 그거를 화통하게 소화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상대방의 그 자그마한 결점을 못 넘어가서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고 갈등을 야기하면은 결국은 내 속이 밴댕이 같다라는 이야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세상 무난하게 잘 산다라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주는 자세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부부가 갈등을 하다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거 다름이 아니라 이 남편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던 연유로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자기 친구들은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늘 자기는 이 가방끈이 짧다며 학력 컴플렉스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래도 성실했던 덕분에 집칸이나 마련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제 키워서 독립을 시킬 나이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이 남자분이 자기 대학교에를 가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당신이 참 비현실적이다. 이 나이에 대학교를 나와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남편을 말린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당신 나이가 쉰이 넘었고 60이 다 돼가는데 대학교 전공을 한들 그거를 써먹을 데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인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남편은 자기는 그게 한이다. 대학교 못 간 게 한이니까 죽기 전에 기필코 자기는 이 학사를 마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부가 싸우다 이제 저한테 와서 서로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부인의 말에 그래, 이 나이에 이제 공부라는 것도 저는 좀 때가 있지 않나라고 여기는데 벌써 60이 다 돼가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공부를 해서 뭐 할까 해서 부인의 말에 동조를 좀 해주면서 그 아저씨한테 굳이 그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기어이 하고 싶대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한 60세 또는 70세만 살아도 남편이 대학교 가는 그 비용을 내주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100세를 사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이 노후 자금이 있어야 돼서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그동안 내가 벌어서 당신이 친정에서 돈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 맞냐 이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거기서 또 발끈해갖고 무슨 소리냐 가정 살림을 하는 거는 이 경비 처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빡빡하게 막 싸워요. 그래서 그 제 앞에서 싸우는 부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부인의 말에 좀 현실성이 있고 동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한풀이를 하겠다고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들어주지 그걸 못 들어주나 이게 또 이 부인에 대해서 조금 야속한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벌컥벌컥 하면서 뭐 이제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 이래서 못 산다. 나는 이혼을 불사하고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 중에는 똑같다. 정말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예에서는 이 부부가 요새 이제 의외로 부부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부가 또 싸우다 왔는데 그 뭐 때문에 왔어? 하고 물으니까 결혼을 할 때 시댁이 좀 넉넉한가 봐요. 그래서 시댁에서 뭐 이 집도 사주고 뭐 이렇게 등등 충분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고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지 시부모님이 조금 뭐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미리 와서 음식을 뭐 하라는 둥, 뭐 자주 방문을 하라는 둥, 또 뭐 병원에 갈 때 좀 데려가 달라는 둥, 또 어디 친인척 집에 갈 때 자기네들끼리 안 가고 자녀를 대동하고 가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일로 이 며느리가 늘 이제 조금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이 부인이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시부모님의 시중 내가 시집 와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혼자 가라. 또는 애들하고나 가라.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 무슨 어떤 서운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자 이 부인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 나 혼자 가면은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같이 가자. 그래도 이 부인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나는 못 가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 우리가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돈 모아서 집을 마련하느라고 수고 안 했는데 그 정도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는 거를 그 정도 못 들어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남편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처음에는 야, 뭐 시부모가 가끔 억울해하게 여길 수 있는 말을 했기로써니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뭘 저걸 갖고 굳이 발을 끊겠다고 하는가. 이 부인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또 부인이 그렇게 자기는 안 가겠다고 버티면은 이제 한 몇 년 할 수 없이 없다라면서 자기 혼자 또는 애들 데리고 갔다 오면 되지. 굳이 또 끌고 가야만 직성 풀려 하는 이 남자분도 빡빡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서 그 내용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뭐 시댁에를 이 부인이 가느냐 마느냐 그건데 그거를 갖고 서로 조율을 하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똑같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상대가 정 말을 안 들면 그래? 서운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주는 이 유연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자기가 옳다. 또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반발, 저항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상대방이 내 비유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도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좀 유연하게 넘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한 세상 그냥 이렇게 살지 매번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정말 피곤하고 시끄럽고 또 고달퍼지는 게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